네, 어서 오세요. 금주법에 관한 거예요. 그 바보 사회란 게 뻔한 말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 그걸 법으로 만드는 사회가 바보 사회죠. 지나가는 개도 알 만한 걸 갖다가 대단한 것인 양 법처럼 만들잖아요. 그 이디오크라시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담배 안 피우면 좋잖아. 술 안 마시면 좋잖아. 예의 바르게 말해라. 질서를 지켜라. 어른을 공경해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지나가는 개도 소도 워낙 당연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말을 자기만 아는 양 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게 사회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가 바보 사회입니다. 그런 하나만한 당연한 말을 법으로 만드는 사회는 더욱더 바보 같은 국가죠, 그게. 우리 시대가 바보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랬잖아요. 슬라보의 지적이요. 이 착한 척, 바른 척, 말로만 떠드는 걸 법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사회는 전혀 착하지 않은데 말만 착하게 만들어서 검열하고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슬라보의 지적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다 이랬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상대화하고 평등화하자는 착한 척, 바른 척. 이런 행동은 정말 정치적 불평등이 있고 경제적 착취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원래부터 그랬어 라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평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죠. 어? 차별을 없애자 그러면서 차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지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실은 그죠? 다문화라고 하는 착한 척 바른 척 단어가 보여주듯이 문화는 다양하기 때문에 선도 옳고 악도 옳고 거짓도 옳고 진실도 옳고 추함도 옳고 아름다움도 옳고 남자도 옳고 여자도 옳고 모든 면에서 스승도 지식을 갖고 있고 제자도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두 지식을 모두 공동 50-50으로 인정하자.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고 시민도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의 가치는 50-50% 서로 같다. 강도도 자기 입장이 있고 피해자도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강도가 쳐들어와서 물품을 빼앗았으면 50-50%씩 나눠 가져라. 이게 바로 바보 사회입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 사회는 바보 사회로 가기 위한 50%의 그 선을 이미 넘은 것 같아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음주는 나쁘다. 아니면 최소한 금주가 음주보다는 좋다. 모호하기 짝이 없는 착한 척 바른 척 생각만 갖고 이거를 법제화한 1920년대 미국이 있었습니다. 원래가 전 세계 금주법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근데 다시 한번 일으킨 거예요. 이 금주법을 찬동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막고자 하는 그런 파시즘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술을 잘 마셨던 유럽 동남부 이민자들하고 가톨릭에 적대적이었던 개신교 연합 반술집 연맹 이 사람들이 19세기 말부터 금주 운동을 일으켰고요. 이 록펠러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동을 밀어붙였어요. 이 사람들의 속내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유대인들 더럽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술 많이 마시니까 금주법을 통해 갖고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해 버리죠. 고통을 주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아니나 다를까 KKK 단위랑 함께 했잖아요. 반설집 연맹이. 그리고 겉으로는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거예요. 술은 건강을 해치고 술에 취하면 가정의 폭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착한 척 바른 척을 했다고요. 여성들도 끼어들었죠, 당연히. 기독여성 절제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성운동가들이 반술집 연맹처럼 마음속으로는 가톨릭을 반대하고 응?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 술 마시는 거 저쪽으로 개토 쪽으로 몰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이게 말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어디선가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요. 반술집 동맹하고요. 기독 여성 절제 동맹의 돈줄은 록펠러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커져갔던 거예요. 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래가 제1차 세계대전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그 병참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알코올성 주류 생산, 판매, 유통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시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술집 동맹하고 이 개신교 여성 광신도들이 이 금주 운동을 국회까지 올려붙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록펠러도 뒤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을 받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법이에요. 이게 원래 종전 후면은 폐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1919년 다시 의회에 입법을 하게 되고 수정헌법 18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갖고 다시 의회로 올라갔어요. 핑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주는 친독일적이니까 친독적인 것은 모두 반미적이고 매국노적인 것이다. 그래서 맥주 마시면 매국노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반술집 연맹을 얼마나 거짓말을 했냐면 미국의 독일 주류업이 독일 황제 카이저한테 자금을 대줬다. 이 엄청난 거짓말을 해댔다고요. 그러니까 맥주 마시면 무조건 매국노가 돼버린 거야.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 일반화됐고요. 이때부터 미국 내 독일 사람들의 영향력이 추락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독일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다 그러면서 미국의 23개 각 주정부가 1918년 이 엉성한 수정헌법 18조를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술집 연맹은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나는 이 금주법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존슨이라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울고 갈 만큼 거짓말을 했다. 나는 금주법을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뇌물도 줬고 술도 마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전시 법안은 원래 폐지돼야 돼요. 대통령 우드로 윌슨도 폐지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회가 다시 들고 나와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게다가 금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반한다고요. 금주는 개인 문제지 국가 일이 아니라고.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을 어긴 법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결국은 입안한 지 4년 지나서 1923년부터 뉴욕주, 위스콘신, 몬타나, 네바다, 일리노이 주정부에서는 이걸 헌법 위배 판결을 내렸다고요. 그리고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주정부 세부 법률로 주류에 대한 일반 관리법을 따로 또 적용을 했죠. 미국 역사에서 수정법안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는데 27개인가 8개가 나왔죠. 그 중에 폐지된 법안은 이 수정법안 18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엉터리 법안이고 헌법에 위배가 됐든지 폐지가 됐다고 나중에 그런 법안을 좋다고 물고 늘어진 겁니다. 이 금주법이 미국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이 그랬어요. 이 법은 인류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 그랬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의 금연법도 이게 반 이상은 헌법을 파괴하는 법이라고요. 금연법이라고 하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국회라든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얼마나 파괴되는지 금주법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 1919년에 10월 달인가? 10월 달이 맞을 겁니다. 10월 달에 이제 시행법이 나와요. 볼스티드법이라고 합니다. 볼스티드라고 하는 의회 의원의 이름을 따가지고 버튼 만들었는데 취하는 알코올의 기준이 뭐냐? 0.5% 알코올이면 그걸 줄이라고 보고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기 때문에 각종 예외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뒀단 말이에요.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거 금지시킨다 해놓고 개인이 비축한 술은 마셔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해 바로 그해 0.5% 초과되지 않는 음료는 집에서 만들어서 마셔도 된다. 기존에 갖고 있는 술은 그냥 소유해라. 어디까지 갖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술을 샀다고 하는 그 영수증을 보여줘야 돼, 경찰한테. 그게 다 먹힐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의 의식이라든가 의료 처방으로 쓰는 술은 허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 볼스티드 시행법이요. 25페이지가 되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그래요. 게다가 이 볼스티드법이 각 주정부에 들어가서 달리 해석이 돼가지고요.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막 해준 적도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뉴욕 타임즈는 그냥 집에서 술 만들어서 마셔도 된다. 유통하고 판매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경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제조한 밀주한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었어요. 이 법안 자체가 엉망진창이지만은 그 실행은 더욱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금주법이 시행되는 1920년 1월 17일 0시를 기해서 시계정이 울리고 나서 59분이 지나서 시카고에서 6명의 복면 강도가 10만 달러 상당의 위스키를 싣고 가던 화물차를 털어버렸다고. 그리고 갱단이 정부 보세 창고 쳐들어가서 곡주 4통을 훔쳤고요. 위스키를 실은 트럭을 납치를 했습니다. 저 유명한 이 갱단들의 주류 범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바로 이 금지법 발효 시계정 울린 1시간도 안 된 데부터 시작했다고요. 이 갱단들이 말이야 캐나다, 멕시코, 쿠바, 프랑스에서 술을 밀수했습니다. 1920년부터 1925년까지 뉴욕시에만 3만 개의 주류 밀매점 클럽이 있었다가 10만 개로 늘어납니다. 이 보통 시민들도 모두 밀수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수없이 많은 보통 시민들이 갱단과 더 독립적으로 밀수한다 그래갖고 배 타고 캐나다까지 갔다가 다시 타고 내려오면서 경찰에 총격을 받아갖고 죽고 그랬어요. 배들이 침몰되고 나라가 아주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실상 말해요. 금주법 시행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로 변해버렸다고. 응? 이 밀매업자들은 말이에요. 또 밀주업자들은 말이에요. 자기 집 지하실, 아파트, 공장, 농장, 뭐 프라이버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이 밀수품을 갖고 왔고 이 술을 만들어서 항아리 병통에 담아갖고 발송을 했다고요. 집에 있는 위스키하고 와인을 밀주한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유대교로 전향했기 때문에 난 술 사용한다 그랬고 나는 가톨릭이기 때문에 나 이거 술 사용한다 그랬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풀어줬단 말이야 또. 뉴욕주 같은 경우는 4천 명이 주류 판매, 구매, 유통으로 체포됐는데 단 6명만 유죄 판결이 났어요. 게다가 징역형도 없었어. 단지 벌금이에요. 나라가 개판이 돼버린 거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돌아다니고 미국 전역에서 5천 명의 밀매업자가 1923년 한 해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때렸냐면요. 볼스티드 법에서 했던 벌금이라든가 징역형이 아니라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소득세만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주정부하고 이 사회 전체의 법과 윤리가 심각하게 파괴가 되어버렸다고. 이 금주법 하나 때문에. 미국인들의 도덕하고 윤리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소외양간에서 밀주하던 사람들 밀주 끝나고 이제 문 밖에 나올 때 마치 소가 들어간 것처럼 소발굽을 구두 밑에 달고 그러고서는 경찰의 눈을 피했다고요. 이 술병 모양의 책을 만들어 놓고 마시고 팔고 그랬어요. 이런 술책을 부렸다고요. 의사와 약사들은 술 처방전을 남발해가지고 금주법 시행 13년 동안 4천만 달러의 주류를 약용으로 처방했는데 이게 지금 돈으로 한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의 처방약품으로 위스키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약국이 300%나 증가했습니다. 너도 나도 약국을 세우려고 그랬어. 그래서 약품 팔면서 위스키를 같이 팔았습니다. 1923년이 되면 경찰과 갱단들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약국에다가 위스키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다 눈 감고 넘어갔고요. 의사들은 처방전 써주면서 수수료 받았고요. 경찰들도 뇌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약국이 위선과 부패로 찌들고 경찰도 같이 찌들었단 말이에요. 돈이 된다면 약이든 뭐든 뭐든지 파는 그런 전통이 미국 의료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종교 예식에는 술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미국 전역에서 갑자기 가톨릭 신부님들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유대 랩비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참 술이란 게 술이 신이네요, 그죠? 술 촛대 만들고 그랬습니다. 더욱더 미국 사회를 초토화시킨 건 뭐냐 하면 여성이에요, 여성. 미국 사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을 검문하는 게 불법인 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법이 하물며 아니라 하더라도 여자들한테 가서 검문을 한다? 이런 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먹은 거지. 그래서 마누라들이 밀매를 했는데요. 시카고의 예를 들면 주류 밀매로 돈 번 사람 중 5명 중에 4명이 여자였어요. 주류 밀매업자 80%가 일반 가정주부였다 그 말이에요. 허벅지에다가 술 넣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 술 마시고 남편이 또 그걸 또 암시장에다가 다 팔고 그랬단 말입니다. 더 웃기는 건요. 미 연방국회 하원 10명 중에 8명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 법안을 처음 의회에 제출했던 볼스티드 자신도 술을 마셨고요.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도 술 창고를 운영했고요. 백악관에서도 술 창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하나 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미시간 주에서는요. 뽑힌 지 얼마 안 된 초급 경찰들을 유령 술집으로 급습하라 그랬는데 급습해서 가봤더니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디트로이트 시장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보안관이 서로 술 처마시고 앉아 있었다면 이게 미시간 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 각주 전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바닥에 떨어졌고요. 문화가 바뀌어갖고 법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금주법에만 연관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법에 대한 의식도 사라진다고요. 게다가 한 해 평균 1000명씩 메탄올 알코올 먹고 죽어갔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국가의 도덕과 윤리가 바로 금주법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이 법안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위선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현대사 역사가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금주법이 미국 현대 문화를 완전히 망쳐놓았다. 어디 한 권의 책이라도 그런 말 없는 거 보세요. 이 금주법에 연관한 그 역사 서적 중에 1920년대 조폭이 등장하죠. 조지 벅스머런, 조니 토리오, 메이어 랜스키, 럭키 루치아노, 알 카포네 이 전설적인 갱스터들이 모두 금주법에 도움을 받아서 미국 무대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시카고에는 1924년 12개 주요 밀매 갱단이 있었고 그중에 알카포네가 대장이었고 알카포네가 단독으로 번 돈만 지금 돈으로 10억 달러. 1년에 10억 달러씩 벌어 챙겼습니다. 그 밑으로 500명의 총잡이들이 톰슨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서로 갱단끼리 싸웠고요. 주류 밀수에서 들어오는 배에 다른 갱단 배 탈취했고요. 그렇습니다. 저 유명한 1929년 기관단총 살해 사건이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고 합니다만 1919년부터 1933년 금주법 시행 13년 동안 이 갱스터들의 살해 사건이 729건
시카고 한 곳에서만 그런지 729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경찰과 깽단, 깽단과 깽단, 깽단과 경찰이 같이 함께한 저쪽 깽단과 경찰의 연합, 깽단, 서로 총질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경찰도 톰슨 거 쓰고 조폭도 톰슨 쓰고 그랬어요. 미국 내 살인율은 금주법 기간 내에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법이 폐지되자 살인율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1932년 시카고의 어떤 잡지는 말이에요. 어떤 광고를 게재했냐면 총 맞아 구멍난 양복수선 그랬습니다. 경찰에 대한 뇌물이 일상화됐죠. 뇌물도 아니야. 실은 경찰이요. 마피아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 경찰서장이 뭐라 그랬냐면 내 부하 60%가 마피아의 꼬붕이다 그랬습니다. 의회에도 조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주법이 오늘날 기업형 깽단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역사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 경찰 6,222명 중에 단 5명만이 이 주류 밀매에 연관한 조직 범죄 진압 임무에 배정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6,200명은 공모했다는 거야. 공모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공부 받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1930년에는 시카고 경찰청장이요. 마피아와 한패였어요. 그렇습니다. 조폭 밑에 경찰이 있었다니까요. 그 영화 대부 같은 거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라니까요. 픽션이 아닙니다. 마피아들은 말이에요. 이 판사를 친구로 둔 변호사들, 회계사들을 모두 고용하고 사업가로 나섰다고요. 그래서 이 조폭 법학자 아바딘스키가 뭐라 그랬냐면 금지법이 없었으면 조직적인 범죄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이 조직 범죄라고 하는 단어도 이 금주법이 만들어낸 용어였다 이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담배나 훔쳐놓고 그런 거나 팔던 길거리 깡패였던 이 조폭들이 말입니다. 클럽에서 기도나 보던 조폭들이 이제 무기, 마약, 매춘, 건설, 부동산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류 밀매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아바딘스키가 첨언하기를 이 조직 범죄를 계획한 자들은 마피아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조직 범죄라 함은 마피아를 포함한 경찰 정치인들의 연합 조직을 조직 범죄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 이 조폭들이 사업가로서 기업인으로서 정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게 바로 금주법이었다 이겁니다. 술집이 사라지면 동네가 평온할 줄 알았죠. 사람들이 건전해질 줄 알았지. 이게 미국 개신교 여성 단체들의 생각이었죠. 이 청교도적인 정신상태, 이 착한 척 바른 척이 이 조폭이 만연하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법이 시행되면 남편들이 일찍 퇴근할 줄 알았습니다. 집에 일찍 올 줄 알았어. 180도 거꾸로 남자들 집에 안 왔습니다. 여기서 다 양조장에서 밀주 만들어 마시면서 집에 오지 않았고요. 그 평온했던 마을에서 깽단들이 서로 총질을 하고 살았습니다. 유사 맥주 만들고 독주의 각종 소다를 타다 보니까 이른바 칵테일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 전역을 물들였어. 14살, 15살, 16살 여자아이들이 이 칵테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술을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계속 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부터 원래부터 줄고 있었던 소비량이 다시 활기를 피웠습니다. 매출 신장을 기대했던 의류업체, 가정용품업체, 극장, 주스 회사, 사탕 회사 쫄딱 망했죠. 각 주정부마다 세수가 줄고
예? 주류에 연관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갖고 구매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개츠비처럼 밀주를 마시는 남성들의 술판 모임에 여성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위대한 개츠비가 왜 위대할까? 예? 밀주업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다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저기 스코트 피츠제럴드가 썼던 위대한 개츠비의 그 조연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밀주업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 개츠비로 뭐로 성공했는지 비밀에 쌓여 있죠. 뭐로 성공하긴 뭐로 성공해. 밀주하고 마약으로 성공한 거지. 그게 1920년대 미국에서는 위대한 자였어요. 젊은 여성들은 말이야, 술을 마시고 밀주하는 거를 갖다가 저항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페미니즘의 술판 버전이죠, 이게. 미국 문화에서요, 20대 초반 여성들이 술을 마신다? 이거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나 하고 뭐 이래갖고 이제 마시는 거는 뭐 괜찮아요. 남편이나 마시는 건데, 10대 후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의 술을 처마시고 다닌다? 이거는 미국 문화에서 불가능했거든. 그러나 이 자유를 모두 허용을 했어요. 금주법이 허용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경찰한테 검문당하지 않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갱단이랑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 유명한 거트로드 리트로고라고 있잖아요. 응? 럼주의 여왕으로 유명한, 밀매로 유명한 여자. 메리 머피가 이제 이쪽 문제에 많은 연구 논문을 많이 썼는데, 이 머피 역사학자에 따르면 금주법은 어머니를 밀주업자로 만들었고 딸들을 술 주정뱅이로 만들었다. 자, 이게 금주법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른바 광란의 20년대가 시작된 거죠.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불법, 졸부, 조폭이 판을 치고 정치가 부패하고 길거리에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위선을 부리고 이 젊은이들이 퇴폐하고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1억 천금으로 버블의 꿈을 피우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 내내 이 청년 문화가 끝없이 주식을 사고 1억 천금을 가지려고 했고, 밀매하려고 그랬고, 밀수하려고 그랬고, 밀주하려고 그랬고, 깽단에 들어가서 한몫 잡으려고 그랬고, 이 난리를 쳤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주식 조작 부릴 필요도 없었어요. 금주법을 타고 들어가서 이러한 문화에다가 엉덩이만 조금만 찔러주면 버블은 금방 생긴다고요. 그 꺼트리는 거는 뭐 쉽죠. JP 모건한테는 되게 쉬운 일이야. 이렇게 벌어진 역사다 그 말입니다. 1929년 금주법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여성 지도자 폴린 사빈이 이 법을 딱 보고 13년간의 이 똥을 직접 찍어 먹어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게 된장인 줄 알았더니 똥이네. 그러면서 전국 금주 개혁 여성기구를 출범시켰어요. 참 올해도 똥도 먹어봤다. 응? 그래서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지지하면서 전국에서 100만이 넘는 여성 기독교인을 모아다가 금주법 폐지를 발언합니다. 이게 미국 개신교도 여성들이요, 최소한 정치 현장에서 현실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 자기들이 폐지하는 거예요. 이 법은 말이에요, 13년간 실행하면서 세금 3억 달러를 썼습니다. 지금 돈으로 수십억 달러 쓴 거죠. 미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이상의 세수의 손해를 안긴 채 1933년 12월 5일 날 폐지가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 문화에 부패, 부정을 아주 일상으로 만들어 놨고, 위선 문화를 심었고, 젊은 아이들을 술에 쩔게 했고요, 정치 문화를 부패하게 만들었으며, 깽단과 정치의 연합 체계를 만들었고, 깽단을 기업인화 시켜준 게 바로 금주법이었고요.
당시 반술집 연맹이 이 금주법을 가장 진보적인 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586들이 진보법이라고 떠들고 개도 물고 가지 않을 법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한국 사회와 문화를 크게 파괴했습니다. 착한 척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착한 척이 불러올 부작용을 검토하는 게 진짜 정치인들이에요. 586들처럼 또 미국 금주법을 제안했던 반술집 연맹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마라 하면은 벌금이다. 그런 식으로 정치하려면 지나가는 개도 정치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을 시킬 수 있다고요. 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나 해요. 하지만 하지 않아서 벌어질 부작용을 예상하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부작용을 계산하지 않으려면 이 고위 공무원들은 그런 쓸데없는 하지 마라 법 만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술, 담배, 마약에 들어가 있는 거는 독성 물질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 범죄자들의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직 범죄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 고위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손을 떼야 돼요. 금주법이 정확하게 보여줬듯이. 착한 척은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착한 척을 법으로 만들었을 때 그 부작용은 상상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이 착한 척의 비대에 기반해서 금주법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착한 척, 바른 척 뒤에 거기서 이 금주법 뒤에서 존 데이빗 록펠러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보자고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금주법. 금연법도 이거 쉽게 접근할 문제 아니에요. 금연법 뒤에는 엄청난 정치 기업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금주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훑어보면서 세상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